안녕하세요. 드림정류장 김유영입니다. 네, 오늘은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다. 단순한 삶이 불러온 극적인 변화. 에리카 라인 지음, 이미수 공김. 책의 뒷표지에 내게 쓸모없는 것을 걷어내자 진짜 중요한 것을 위한 자리가 생겼다. 복잡한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는 단순함의 힘. 나를 새로운 삶으로 이끈 것은 단순한 삶에 대한 열망이었다. 쓸모없는 것들과 최대한 멀어져서 딱 본질에만 충실하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내 시간을 잡아먹고 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미니멀리스트가 되어야 했다. 정신을 쏙 빼는 잡동사니들에 둘러싸여 어떻게 중요한 것에 집중하겠는가. 일상은 루틴으로 만들어 단순화할 필요가 있었고 내 에너지를 빼앗는 흡혈귀 같은 사람들과 거리를 둘 필요가 있었다. 신경을 빼앗는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야 했다. 프롤로그 중에서. 그리고 불필요한 것을 걷어내는 비움의 기술에 대해서 나왔어요. 불필요한 것을 걷어내는 비움의 기술. 선택의 기준은 단순할수록 좋다. 소중한 사람만 만나기에도 인생은 너무 짧다. 물건이든 사람이든 좋은 것만 곁에 둘 것. 복잡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걷어내는 연습. 돈이 모이는 사람은 심플하게 쓴다. 정리에는 소질이 필요 없다. 사소하고 꾸준한 것들이 인생을 바꾼다. 비교하지 마라. 가장 빨리 불행해지는 방법이다. 당신은 이미 필요한 모든 시간을 가지고 있다. 네, 이러한 비움의 기술을 이 책에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이 책의 저자 에리카 라인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 이 저자도 새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이었대요. 그러면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아이들과 일들에 완전히 지쳤을 무렵에 미니멀리즘을 만났고 그의 지침대로 물건들을 수없이 갖다 버렸고 정리와 수납의 달인은 되었지만은 머릿속을 지배하는 세상의 욕망과는 여전히 멀어지지 못했대요.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 에리카는 내면의 진짜 목소리에 집중하기로 했고 미니멀 라이프의 핵심 자체가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가치,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삶의 방식. 그게 미니멀리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누구나 자신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찾을 수 있다. 한 가지 기준만 잊지 않으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쏟고 덜 중요한 것은 그냥 지워버려라. 단순하고 목적이 있는 삶.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떠한 자신의 물건이라든지 그리고 하루의 일정 그리고 어떠한 결심 그리고 정신적 부담 이런 거에 진짜 짓눌려 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다들 정작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사는 사람들이 거의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복잡하게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어요. 근데 현대의 삶들이 점점 복잡해지고 빨라지는 건 사실이에요. 세상의 속도가 그런 것 같아요. 스마트폰도 그러고 어떤 정보 시대다 보니까 그러는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이 밖에서는 너무나 진짜 많은 사람들에 치이고 또 스마트폰에서 어떤 정보들에 치이고 또 집에서는 또 너무 많은 집안일에 허덕이고
또 직장에서는 밀린 업무에 치이고, 또 우리가 또 어떤 모임이 있으면 식당 같은 것도 알아봐야 되고 그러면서 살잖아요, 정말. 근데 언젠가 제가 바쁘다, 분주하다, 이 의미가 다르다고 한번 설명해 드린 적 있잖아요. 바쁘다는 내가 어떠한 내 삶의 목적이 뚜렷해서 그 목표에 하나하나씩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게 바쁘다의 의미고, 분주하다는 것은 전혀 내 목표와 상관없이 목표가 없는 상황에서 굉장히 하루가 그냥 바쁘다는 거.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그러니까 내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지랖이 넓다고 하죠. 좋게 말하면. 이 사람 일에도 잠깐 참견했다가 도와주고, 또 저 사람 일도 참견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은 좋은데 자기 자신에게는 전혀 득이 안 되는 것들. 그러면서 정말 많은 현대인들이 바쁘게 살아가는데, 제가 이 책을 제목을 딱 봤을 때 저한테 굉장히 지금 필요한 책인 것 같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책을 얼른 구입을 했어요. 나도 단순화하고 싶다. 하루를 너무, 저는 진짜 분주한 건 아닌데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좀 여유롭고 한가한 삶을 조금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 책을 읽고 많이 내 삶에 좀 접목을 시켜볼까 하고, 그래서 미니멀리즘은 물건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에 관한 이야기다. 이 책에서는 미니멀리즘을 향한 획일적인 접근 방식을 거부한다. 당신이 상상하는 리스트에 하얗고 휑한 집을 제안하지 않을 것이다.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한 가지 모습을 일방적으로 쫓기보다는 자신의 방식으로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누구나 자신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찾을 수 있다. 한 가지 기준만 잊지 않으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에 많은 에너지를 쏟으며 덜 중요한 것은 지워버려라. 한 가지 명심해 주길 바란다. 갑작스럽게 삶의 방식을 바꾸는 일이 쉽지는 않더라도 꾸준하고 성실하게 나아가라. 이 변화는 노력해서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 단순한 삶은 단순하게 얻어지지 않는다. 1장.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다. 단순한 삶이 만드는 극적인 변화. 한창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의 이야기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안정된 가정을 이루기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당시 나는 고향으로부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살았다. 남편은 출장이 잦아 집을 오래 비웠고 나는 혼자 새 아이를 키우며 애정도 없는 직장에 다녔다. 버거웠고 외로웠다. 어느 날 오후 흔들 의자에 앉아 마루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태양은 부드러운 분놀림으로 온 하늘을 황금빛으로 색칠해 놓았다. 그때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사람은 오로지 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현재가 너무 힘겹다면
이 상황을 무조건 버티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열쇠는 내가 들고 있는데 나는 진짜로 내게 어울리는 삶을 다시 설계해보기로 결심했다. 진정으로 나와 어울리는 삶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왜 그 일을 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왜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핵심적인 가치관을 말한다. 자신의 왜를 이해하고 있다면 그 밖의 것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중요하지 않는 것들이 제거되면 꿈꾸던 삶이 더 분명하게 보인다. 이것이 미니멀리즘의 핵심이다. 미니멀리즘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고 내면의 참모습에 어울리는 삶을 가꿀 수 있도록 돕는다. 툭하면 한눈을 팔게 만들어 결국 원하지 않는 것들로 삶을 가득 채우게 하는 방해 요소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요컨대 미니멀리즘이란 자신에게 꼭 맞는 삶을 살겠다는 선택이다. 나를 미니멀리즘으로 이끈 것은 투머치 문화를 거부하고 싶다는 반발심이었다. 나는 너무 지쳐 있었다. 투머치. 그러니까 너무 많은 물건, 너무 많은 전화통화, 너무 많은 볼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했던 너무 많은 약속에 넌더리가 났다. 바쁜 일정과 성취, 그리고 끝도 없는 물질의 축적을 높이 평가하는 문화에서 덜어내기란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벼랑 끝에 몰린 심정이었던 나는 삶의 다른 선택지를 붙잡지 않을 수 없었다. 힘들더라도 덜어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당신도 그렇다면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해보기로 결심하는 것은 어떨까?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가치를 따라가 보는 건 이 선택은 압박감과 죄책감, 그리고 불필요한 것을 걷어내는 비움의 기술. 주위의 미니멀리스트들에게 언제 미니멀 라이프를 선택하게 되었느냐고 물었을 때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했다. 온갖 잡동사니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했을 때예요. 잡다한 물건들은 물론이고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정신적 잡동사니는 우리에게 나쁜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잡동사니를 이고 지고 사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그 나쁜 영향을 깨닫기가 힘들다. 그러나 언젠가는 도저히 그것들을 감당하기 싫어지는 순간이 온다. 자신을 괴롭히는 잡동사니의 무게감을 체감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가 바로 변화에 대한 소망이 싹트는 순간이다. 세 종류의 잡동사니를 하나하나 살펴보자. 물리적 잡동사니. 10대 초반이었을 때 아랫집에 사는 이웃에게 아이들을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처음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살짝 놀랐다. 비좁은 집에 얼마나 많은 물건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그때 처음 알았다. 부엌 조리대에는 접시와 음식이 가득했고 책장에 책은 차고 넘쳤으며 아이들의 침실 바닥에는 장난감들이 겹겹이 쌓여 있어서 카펫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기억에 가장 강렬하게 남아있는 장면은 침실에서 아이들이 지나다니던 모습이었다. 침대 2개가 있던 방이었는데 아이들은 방 안쪽까지 가기 위해 첫 번째 침대에서 두 번째 침대로 몸을 훌쩍 날리곤 했다. 그 편이 어수선한 바닥을 헤치며 발 디딜 틈을 내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쉬웠기 때문이었다. 돌이켜보면 이웃의 집이 내 기억 속의 그림만큼 어질러졌거나 어수선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집은 우리 집과는 달리 편안하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 수차례 아이들을 돌봐준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나는 우리 집에 잡동사니가 쌓이기 시작하면
그때와 똑같은 불편한 느낌이 슬며시 밀려들어 안절부절 못한다. 이것은 단순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신호다. 어수선한 공간으로 들어갈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 무언가 살갗에 살짝 와 닿는 느낌이 드는가? 부엌이나 침실 혹은 친척집의 거실일 수도 있는 혼잡한 공간에 앉아 있으면 생각의 속도가 빨라지는가? 그런 공간에서 일을 하거나 대화를 나누면 더 쉽게 정신이 산만해지는가? 가벼웠던 마음이 그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무거워지지는 않았는가? 어수선하고 산만한 공간에 앉아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드는지 집중해 보기를 권한다. 그때 들었던 감정들이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정신적 잡동사니. 내 메일함에는 정신적 부담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다는 독자들의 이메일이 가득하다. 내 머릿속에는 마치 핀볼 게임인 것 같아요. 한 가지 생각에서 다음 생각으로 쉴 새 없이 튕겨 다니기만 하고 결국에는 해낸 일이 전혀 없어요. 늘 급한 불을 끄기에 급급한 것 같아요. 어젯밤 늦게 받은 이메일에 답장을 했나? 치과 예약 일정을 바꿨던가? 프린트 용지 사는 걸 까먹었으면 큰일인데 데니의 첫장에 회신을 보냈던가? 가끔은 뇌가 터져버릴 것만 같아요.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뒤엉켜 있어요.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머리를 비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시대다. 모두가 오랜 시간 노동하고 지나치게 경쟁한다. 가정과 직장에서 대단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기대를 받고 기분 좋은 얼굴로 만사를 처리해야 한다는 중압감을 끊임없이 느낀다. 집이 물건으로 차고 넘치듯이 우리의 정신이 생각으로 차고 넘친다면 어떻게 내면의 중심을 찾을 수 있을까? 감정적 잡동사니. 감정적 잡동사니는 눈에 띄지는 않지만 행복과 안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잡동사니는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매우 익숙한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흡사 옛 친구 같은 느낌마저 든다. 그 생각들을 머리 밖으로 끌어내야만 비로소 그들이 친구와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사실 둘은 결코 친구였던 적이 없다. 다음은 우리의 에너지를 깎아내는 몇 가지 일반적인 생각의 고리들이다. 익숙하게 들리는 것이 있는가? 직접 목록을 만든다면 무엇을 덧붙이겠는가? 이곳의 모든 일을 나 혼자 처리하고 있다. 아무도 내게 관심이 없다. 상사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친구로서 나는 형편없다. 나는 친구를 사귀는데 너무 서투르다. 나는 이 일에 영 소질이 없다. 이런 생각들은 하면 할수록 뇌에 더 깊게 새겨진다. 때때로 부정적인 생각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의 뇌는 변형이 가능하다. 과학용어로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일컫는다. 다시 말해 일정 기간 동안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꾸준히 연습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차단하고 기분 좋은 생각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나는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아무도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며 힘들어했다. 청소년 때 한 멘토를 찾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이 좌절감을 토로했던 일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결혼 후에 아이들을 얻으면서 좌절감은 갈수록 깊어졌다.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들은 엄마에게 진심 어린 고마움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법이 없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조금씩 깨달은 점이 있으니 나를 괴롭힌 내면의 목소리는 감정적 잡동사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나를 짓누르고 내 영혼에 저항을 일으킨다. 이제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만의 매뉴얼을 버렸다. 그들이 내 노력을 알아주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온에서 노력하기를 선택했다. 이를테면 집에 있는 잡동사니를 정리함으로써 깔끔하고 평온한 환경과 스스로 노력했다는 만족감을 얻는다. 남편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들 역시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매뉴얼을 버리고 나니 생각의 전환이 훨씬 자유로워졌다. 이 이야기는 내적 생활에 미니멀리즘을 적용하면 의미 있는 결과를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수많은 사례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당신을 감정적으로 지치게 하는 생각들이 있는가? 머릿속에 맴도는 부정적인 각본을 확인하고 글로 적어보길 권한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인식해라. 다음번에 그와 같은 각본이 또다시 고개를 들면 과거에 그랬듯이 진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의문을 제기해라.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을 때 원래 생각과 180도 다른 생각으로 즉시 전환하려고 애쓰지 않아야 한다. 이를테면 아무도 내게 관심이 없어 에서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로 전환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그보다는 긍정적이되 작은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예컨대 아무도 내게 관심이 없어 라고 생각된다면 우리 가족은 내게 관심이 많아 혹은 나는 내게 관심이 많아 라고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그 생각을 진심으로 믿어라.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 당신을 망치는 잡동사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쓸데없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 겉으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잡동사니는 우리의 자원과 에너지에 엄청난 비용을 요구한다. 기회비용이 생기는 과정을 보자면 이렇다. 우리는 원하는 물건에 돈을 쓴다. 하지만 이 물건은 곧 기억에서 잊힌 채 구석에 버려져 먼지만 쌓인다. 결국 우리 손으로 청소해야 할 것이다. 얼마가 지나면 우리는 새롭고 더 좋은 것에 눈독을 들인다. 이런 과정이 반복된다. 그렇다. 이 과정에 낭비되는 것은 돈뿐만이 아니다. 우리는 쇼핑에 들인 시간, 물건을 보관한 물리적 공간, 그리고 정신적 에너지를 대가로 치렀다. 다음의 질문에 답을 해보면서 삶의 잡동사니에 치러야 할 실질적인 대가를 생각해보자. 온라인 쇼핑을 하거나 잡동사니에 파묻혀 보이지 않는 중요한 서류를 찾으며 허비했던 시간에 다른 어떤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뇌가 끊임없이 풀가동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물건의 노예가 된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그 느낌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아이의 뒤치다거리를 하다가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며 반나절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아이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관계를 형성할 것인가? 가족이 각자 맡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화가 치미는가? 주위 사람들이 내가 물건에 집착한다고 여기는가? 미니멀리스트는 삶이 선택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안다. 한 가지 일에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은 다른 일에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창고에 처박혀 있는 사용하지 않는 도구나 해마다 꺼내기가 내심 귀찮은 크리스마스 장식품에 따르는 실질적인 비용은 그것에 지불할 돈뿐만 아니다. 이것을 검색하거나 구입하거나
정돈하거나 보관하거나 수리하면서 보낸 시간도 비용에 포함된다. 그 시간과 에너지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을지 생각해보자.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 혹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보낼 시간을 쓰지 않았는가? 요컨대 삶이 잡동사니에 짓눌리고 있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하지 않는 일들에 자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셈이다. 단순할수록 더 아름답다. 차에서 내려 주유하는 동안 5살 된 아이가 창밖을 내다보며 이렇게 물었다. 엄마, 기름 넣은 기계가 왜 우리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저 작은 텔레비전은 광고를 방송하는 거야. 우리가 물건을 사기를 바라는 거란다. 아이는 아, 멋지네요 라고 말했다. 사실은 멋지지 않다. 우리가 하루에 접하는 광고의 양은 아찔할 정도로 많다. 쏟아지는 광고 홍수 속에서 사람의 눈을 잡아끄는 광고의 기발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인의 하루에 접하는 기업의 메시지가 4천에서 1만 건에 달한다. 광고 기술은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는 우리가 온라인에서 무엇을 클릭하고 무엇에 관심을 가졌는지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SNS 피드에서 팔로우한 사람들이 홍보하는 제품을 접한다. 기업들이 인플루언서들과 손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광고가 더 교묘하게 일상에 침투함에 따라 소비주의의 판도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바뀌었다. 우리는 광고에 둘러싸여 많을수록 더 좋다는 메시지에 잠긴 채로 성장했다. 미니멀리스트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현상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뜻이다. 미니멀리스트로 살고 싶다면 우선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광고에 적게 노출되어 구매욕을 자극하는 수많은 제품을 접하지 않을 수 있을까? 물건을 구매해서 얻은 행복감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가? 물건을 소유할 것인가 아니면 경험을 얻을 것인가? 제품을 산 뒤에 배터리 교체, 보관, 수리, 세척 등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인가? 혼잡하고 어수선한 환경에서 어떠한 기분이 드는가? 우리 집은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가? 내가 없으면 누가 내 물건을 정리해야 하며 이 부담을 덜어주려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미니멀리스트의 렌즈를 통해 내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집을 넓히고 싶다는 소망을 조금씩 버렸다. 집이 넓으면 청소할 곳이 많아진다. 더 이상 액자와 예술 작품으로 벽을 채우지 않았다. 단순할수록 더 아름답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지에 점차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러자 이전보다 만족감과 자신감이 더 커졌다. 잡동사니가 쌓이기 시작하면 불편한 느낌이 슬며시 밀려들어 안절부절 못한다. 이것은 단순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신호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고 중요한 것만 좀 읽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이 시간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안녕히